유럽을 정복한 황제가 염소와 어부들만 사는 작은 섬에 갇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로마 제국 이후 최대의 영토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이었죠. 하지만 유럽 전체가 연합해서 겨우 이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그를 엘바 섬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괴물을 가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1815년 2월 26일 밤 나폴레옹은 1,000명의 병사와 함께 탈출했고 100일 후 유럽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복귀와 몰락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바 섬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처음엔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섬을 개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동맹국들이 빈 회의에 모여 있었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서로 싸우기 바빴거든요. 한편 프랑스에 새로 앉은 루이 18세는 완전히 민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구시대 귀족 스타일로 통치하면서 군인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안 줬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나폴레옹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지지자들의 편지가 계속 쏟아지자 나폴레옹은 결심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밤 어둠 속에서 그는 1,000명의 충성스러운 병사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20년 가까이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코르시카의 괴물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3월 7일 빈 회의를 주재하던 메테르니이가 한밤중에 급보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1시간도 안 돼서 유럽 지도자들이 소집됐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영국은 그를 탈출시켰다고 비난받았고 프랑스는 약속한 생활비를 안 줬다고 욕먹었으며 러시아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유럽 최대의 위협이 돌아왔으니 전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3월 1일 나폴레옹이 300일 만에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루이 왕은 제5연대에게 나폴레옹을 막으라고 필요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두 군대는 그르노블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왕의 군대가 길을 막아섰고 양측 모두 총을 겨눈 채 서로를 노려봤죠. 그때 나폴레옹이 앞으로 걸어나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원한다면 너희 황제를 죽여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5연대의 한 병사가 총을 내렸고 한 명씩 따라서 총을 내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황제 만세. 순식간에 양쪽 병사들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제5연대는 무기를 내던지고 나폴레옹에게 달려갔어요. 그들은 나폴레옹의 근위대와 악수를 나누고 함께 그의 귀환을 축하했죠. 이제 더 커진 반란군은 파리로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20일 동안 루이 왕이 보낸 12,000명의 병사들이 모두 즉시 투항해서 나폴레옹 편에 섰어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빈 회의는 다시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불법자로 선언했어요. 프랑스 군대가 계속 황제 편으로 넘어가자 루이 왕은 벨기에로 도망쳤고 3월 20일 나폴레옹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도착한 지 딱 20일 만이었죠.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고 그는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월 25일 빈 회의는 나폴레옹 반대 동맹 조약을 비준했어요. 4개의 강대국이 각각 15만 명씩 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을 내기로 한 거죠. 그들은 10월 1일 프랑스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벨기에의 프랑스 국경 근처에 2개의 유럽 연합군이 빠르게 조직됐어요.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92,000명의 영국군, 네덜란드군, 독일군 혼성부대가 있었고 블리허 원수가 지휘하는 121,000명의 프로이센군이 있었습니다. 두 지휘관 모두 나폴레옹 전쟁의 베테랑이었어요. 적을 잘 알고 있었고 연합군이 병력을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오래 버티는 임무를 맡았죠. 프랑스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빠르게 124,000명의 새 군대를 꾸렸습니다. 연합군의 침공 계획과 벨기에에 이미 배치된 두 군대 소식을 들은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군대를 계속 키우며 방어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에 나설 것인가.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모두 격파한다면 평화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을 선택했죠. 물론 합쳐진 연합군은 2대1로 그를 압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두 군대는 아직 분리돼 있었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서 그들 사이로 쳐들어가 각계 격파하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즉시 실행돼야 했어요. 조금만 늦으면 웰링턴과 블리허가 합류해서 방어선을 굳힐 테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6월 15일 과감하게 벨기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먼저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닥뜨렸는데 그의 이동 속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막으려 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결국 실패했죠. 영국군의 경고가 전달됐고 웰링턴 공작과 블리허는 재빨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24시간 안에 평생 본 최고의 장군과 다시 싸워야 할 겁니다. 다음 날 나폴레옹은 움직였어요. 군대를 둘로 나눠서 절반은 미셸 네 원수에게 맡기고 카트라라는 영국 요충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을 직접 이끌고 린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해 프로이센군과 맞섰죠. 번개 같은 속도로 병력을 배치한 나폴레옹은 오후 2시 30분에 카트라에서 포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원수가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는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프랑스 대포가 프로이센군을 향해 불을 뿜었고 병사들이 돌격했습니다. 린이 거리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집과 건물들이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방어 거점으로 쓰였죠. 마을 주민들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눈과 귀를 막고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대학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나폴레옹의 군대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 1만 6천 명의 프로이센 병사가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리허는 전투 중에 말이 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블리허는 이 전투 당시 72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군을 상대로 기병 돌격을 이끄는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어쨌든 블리허의 부하 장군들은 완전 후퇴를 주장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웰링턴 공작을 도와줘야 했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29m 떨어진 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했어요. 카트라에서 미셸 네 원수는 별로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바람에 영국군이 방어선을 완전히 구축할 시간을 줬거든요. 병력은 더 많았지만 이제 중화기 사격을 정면으로 받으며 돌격해야 했어요. 공격 물결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죠. 해가 질 무렵 웰링턴 공작의 군대는 네 원수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밤의 엄호 속에 영국군은 워털루로 안전하게 후퇴했고 불만에 찬 네 원수는 나폴레옹에게 돌아갔어요. 네 원수가 카트라에서 영국군을 격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프로이센군과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나폴레옹 계획의 1단계는 여전히 작동한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일부 프로이센군이 아직 근처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만약 그들이 영국군과 합류하면 전투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이건 절대 막아야 했죠. 그래서 그는 즉시 웰링턴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리허와 프로이센군이 구하러 올 희망이 있기 전에 영국군을 분쇄하는 거였어요. 유럽의 운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정적 전투는 1815년 6월 18일 일요일 워털루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카트라 전투 이후 웰링턴 공작과 그의 병사들은 워털루라는 작은 마을 남쪽의 능선 근처에서 급히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그의 군대는 경험 없는 독일인, 네덜란드인, 벨기에인들과 소수의 정예 영국군으로 이뤄진 잡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귀환 소식에 연합군이 급하게 끌어모은 병력이었죠. 제한된 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병 군대가 웰링턴이 세계 최고의 장군과 그의 노련한 베테랑 군대를 막기 위해 가진 전부였어요. 그들은 세 개의 농가를 임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우고몽, 중앙에 라생트, 왼쪽에 파피오뜨였죠. 각각의 정예 영국군을 배치했어요.
블리허는 웰링턴에게 전투에 합류하겠다고 전가를 보냈지만 아직 몇 시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혼자 버텨야 했지만 버틸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었죠. 리니 전투 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주력군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어요. 웰링턴을 끝장낼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군대의 3분의 1을 보내서 남은 프로이센군을 찾아 웰링턴과 합류하기 전에 쓸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6월 17일 밤은 모두에게 불안한 밤이었어요. 마치 다가올 죽음과 파괴를 애도하듯 하늘이 열리고 폭풍우가 밤새 땅을 적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개었지만 나폴레옹의 진지와 영국군 방어선 사이의 땅 대부분이 두터운 진흙 바다로 변해 있었어요. 원래 오전 9시에 공격하려던 나폴레옹은 태양이 땅을 말릴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는 여전히 프로이센군이 무너졌다고 확신했고 경험 없는 영국군 따위는 금방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장에 도착한 프랑스 병사들이 대형을 갖췄고 마침내 오전 11시에 나폴레옹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오른쪽의 우고몽으로 첫 공격을 시작했어요. 대포 소리가 한낮의 정적을 깼고 프랑스군이 농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계획은 웰링턴이 오른쪽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에서 병력을 빼도록 유도하는 거였죠. 하지만 우고몽의 연합군은 있는 힘껏 싸웠고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농가에 접근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웰링턴은 멀리서 침착하게 관찰하다가 중앙에서 추가 병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의 첫 수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한 폭력으로 대응했죠. 정오에 나폴레옹은 영국군 중앙을 향해 포격을 퍼부었고 라생트를 점령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습니다. 연합군은 총검을 움켜쥐고 프랑스 죽음의 종대가 천천히 자신들을 향해 행진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땅을 흔들었고 비브 랑페레르 황제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진지를 향해 돌격했고 전투는 빠르게 끔찍 규모의 폭력으로 변질됐어요. 총검과 주먹이 최후의 무기가 됐죠. 방어자들이 대열을 좁히면서 영국군은 점점 밀려났고 결국 웰링턴이 정예 기병대를 투입해 반격했습니다. 기병들이 프랑스 보병을 강타했고 적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긴 영국 기병들은 후퇴하는 프랑스 병사들을 쫓아가며 쉽게 베어버렸죠. 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너무 깊이 추격하다가 나폴레옹의 대포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인한 포격이 말과 기병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나폴레옹이 정예 창기병에게 돌격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고립된 영국 기병들을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기병 지원이 없어진 영국 보병은 이제 측면이 무방비 상태였고 나폴레옹의 군대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황제는 승리가 가까워진 걸 느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공격을 고민하던 그때 눈끝으로 멀리 뭔가 보였어요. 망원경을 들어 확인한 나폴레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을 지연시키라고 보낸 군대가 실패했고 지금 그들이 전장으로 돌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영국군을 쓸어버려야 했죠. 나폴레옹은 망원경을 내리고 배를 움켜잡았어요. 전투 내내 어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먹던 아편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거든요. 그는 마지막 대결을 위해 잠시 쉬기로 하고 신뢰하는 미셸 내 원수에게 지휘를 맡긴 뒤 누웠습니다. 지휘권을 넘겨받은 내 원수는 약해진 영국 보병 대형이 능선 너머로 후퇴하는 걸 봤어요.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빠르게 움직이면 지금 그들을 분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상의도 없이 직접 9,000명의 대규모 기병 돌격을 이끌고 언덕을 올라가 후퇴하는 영국 보병을 향했어요. 웰링턴은 9,000명의 정예 프랑스 기병이 자신의 진지를 향해 돌격하는 걸 보고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능선의 보병들에게 속이 빈 방진을 형성하고 모든 병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명령했어요. 영국 병사들은 허둥지둥 대형을 갖췄고 프랑스 기병의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국군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내 원수의 기병대가 언덕 정상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 순간 연합군 대형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기병들은 영국군 대형을 돌파하려 했지만 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총검 울타리를 향해 돌격하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방진 주위를 돌았죠. 프랑스 병사들은 사방에서 쏘아대는 영국군에게 하나씩 제거당했습니다. 내 원수는 계속해서 기병 파도를 언덕 너머로 보냈지만 모든 파도가 똑같이 참혹한 운명을 맞았어요. 결국 프랑스 기병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막대한 사상자만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계속 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이제 기껏해야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낯선 절망감이 그의 무적의 의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군이 라생트 농가를 점령했고 나폴레옹은 재빨리 대포를 앞으로 밀어냈죠. 이 위치에서 그는 근거리에서 영국군을 향해 포격을 퍼부었고 연합군 중앙을 뚫어버렸습니다. 웰링턴의 군대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나폴레옹은 여전히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는 그들 시대의 최고 장군이었고 연합군 방어선은 이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계속 쓰러지는 가운데 웰링턴은 서쪽에 지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해가 져서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급히 돌아본 웰링턴은 블리더가 약속을 지켰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프로이센군이 워털루에 도착한 겁니다. 블리허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동쪽 측면을 강타했고 프랑스 황제는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세 방향에서 포위당한 나폴레옹은 순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폴레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만 쓰려고 아껴뒀던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는 근위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정예 베테랑들로만 구성된 이 부대는 나폴레옹 군대의 보석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프랑스의 적들 가슴에 공포를 불어넣던 부대였죠. 그들이 지금 영국군 진지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근위대를 향해 사격했지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언덕을 올라 웰링턴의 병사들을 향해 계속 진군했어요. 다가올 피 튀기는 싸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나폴레옹의 정예 병사들 선두가 언덕 정상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영국 병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나머지 근위대가 언덕에 합류하면서 모두 똑같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땅을 살피며 적을 찾던 그때 외침이 침묵을 깼어요. 지금이다 메이틀랜드, 지금이 내 차례다. 웰링턴이 소리쳤습니다. 명령과 동시에 페레긴 메이틀랜드 경과 그의 1,500명의 병사들이 긴 풀밭에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놀란 프랑스 병사들에게 사격을 시작했죠. 영국군은 모든 병사가 명확한 사격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고 얇은 일렬로 배치돼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총살형이었고 근위대는 갈갈이 찢겼죠. 충격을 받은 근위대 잔존 병력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총검 돌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폴레옹 대육군의 가장 전설적인 부대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을 했어요.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위대가 목숨 걸고 도망치는 모습을 본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의지가 꺾였어요. 최고의 부대도 이 전투가 졌다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진 거였죠. 공황이 프랑스 전군에 퍼졌고 모두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웰링턴이 역습 명령을 내렸고 영국군, 벨기에군, 독일군, 네덜란드군이 언덕 아래로 나폴레옹의 진지를 향해 쏟아져 내려왔어요. 프로이센군이 동쪽에서 밀어붙였고 나폴레옹은 하루가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후퇴했어요. 밤 9시 웰링턴과 블리허가 전장에서 포옹했습니다. 불가능을 해낸 거죠. 함께 그들은 20년 가까이 유럽을 괴롭혔던 악몽을 물리쳤습니다.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가 또 다른 군대를 일으키길 바랐지만 워털루의 패배는 국민을 그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황제 재위는 끝났습니다. 딱 100일간 지속됐던 거죠. 그는 다시 한번 퇴위를 강요받았고 이번엔 더 먼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됐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섬에서 나폴레옹은 남은 생을 보냈어요. 다시는 탈출해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말이죠. 자, 그럼 왜 세계 최고의 장군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밤 내린 폭풍우가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장이 진흙탕으로 변해서 공격을 몇 시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몇 시간이 프로이센 군에게 도착할 시간을 준 거예요. 만약 계획대로 아침 9시에 공격했다면 영국군을 격파하고 블리호가 오기 전에 전투를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셸 내 원수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용감한 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두 번이나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카트라에서 망설이다가 영국군을 놓쳤고 워털루에서는 나폴레옹 몰래 9,000명의 정예 기병을 무모한 돌격으로 날려버렸거든요. 믿었던 부하가 칼이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여기에 나폴레옹 자신의 몸 상태도 최악이었어요. 감염으로 고통받으며 결정적 순간에 지휘를 내 원수에게 맡겼는데 그게 패배를 확정시킨 선택이 됐죠. 웰링턴과 블리허의 영웅적 활약 덕분에 유럽은 거의 100년간 상대적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는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풍부한 철과 석탄 덕분에 프로이센은 빠르게 유럽 최강국이 됐고 결국 강대한 독일 제국으로 진화했습니다. 20세기가 밝았을 때 이 제국은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차례가 왔죠. 국가연합을 상대로 너무나 파멸적이어서 결국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될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나폴레옹을 격파한 프로이센이 결국 100년 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죠. 1815년 당시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은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유럽 전체를 정복한 절대적 존재였고 그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그의 승리와 패배가 곧 역사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200년이 지난 미래에서 그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워털루도 그 모든 승리와 패배가 결국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죠.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영웅들은 100년 후 세계 대전의 주역이 됐고 그들이 만든 평화는 다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한 시대의 영웅은 다음 시대의 서막이 될 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거대하게 보이는 것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역사의 한 점이 될 겁니다. 나폴레옹처럼 세상을 정복할 만큼 강력했던 사람도 워털루처럼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도 시간 앞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지금 이 순간 너무 크게 보이는 것들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흐름 속을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니까요.